이교세 영화일기 56번으로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신작 괴물에 대해서 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이 영화가 좀 혼란스럽기 때문에 어, 서울 연합뉴스 오브람 기자의 기사 내용을 하나 읽고 거의 대부분을 읽고 그 줄거리를 거기서 파악을 하고 그리고 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기사의 제목이 외면당한 존재들에게 보내는 거장의 따뜻한 시선, 영화 괴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쭉 읽겠습니다. 히로카즈 감독의 신작 괴물은 제목 그대로 괴물 같은 역작이다. 사카모토 유지의 각본을 토대로 한 이 영화는 일본의 작은 마을에 사는 두 소년이 태풍이 몰아치는 날을 전후해 겪는 이야기로 요약된다. 그러나 둘만이 아는 비밀에 가닿기까지의 여정은 그리 간단치 않다. 관객은 영화 속에서 벌어지는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려 애써 보지만 극이 전개될수록 더 깊은 미궁에 빠지게 된다. 비로소 진실을 마주하고 난 뒤에는 둔기에라도 맞은 듯 뒤통수가 얼얼한 기분이 들 수도 있다. 두 소년이 그렇게 찾던 괴물이 다름 아닌 우리를 가리킨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기 때문이다. 나는 절대로 쓸 수 없는 플롯이라던 고레에다 감독의 말처럼 괴물은 구조나 디테일 면에서 그의 기존 작품들과 차이가 있다. 지루할 틈 없이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한 채 그걸 끌고 나가는 힘도 각본에서 나온다. 세계 최고 영화제라는 칸 국제 영화제에서 각본상을 받은 작품답다. 그러나 이 영화를 완성하는 것은 고레에다 감독의 따뜻한 시선이다. 특히 후반부에선 소년들에 대한 애정이 화면에 뚝뚝 묻어난다. 위기 가정 아동, 미혼모, 이복 자매, 비혈연 관계 가족 등 다양한 소수자들의 삶을 비춰온 고레다 감독은 이번에는 좀 더 구석진 곳으로 눈길을 보낸다. 영화는 장을 명시하지는 않지만 내용상 3장, 1에서 3장으로 구성됐다. 같은 기간에 벌어진 일련의 사건을 각기 다른 인물의 시선으로 보여주는 방식이다. 주인공은 같은 반인 초등학교 5학년생 미나토, 구로카와 소야분과 요리, 히이라기 히나타다. 미나토의 엄마 사오리, 안도 사쿠라 관점으로 전개되는 일장은 미나토의 이상 행동을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극히 평범했던 미나토는 어느 날 갑자기 혼자서 머리를 자르고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리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한다. 학교에서 귀를 다치거나 챙겨간 물병에 흙이 가득 담겨 돌아오는 일도 벌어진다. 사오리는 아들이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한다. 미나토는 그제야 담임교사인 호리, 나가야마 에이타에게 체벌받아 왔다고 털어놓는다. 학교를 찾아간 사오리에게 하는 수 없이 사과하는 듯한 호리의 태도를 보면 이 영화의 나쁜 놈은 그가 분명할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 하지만 호리의 입장을 담은 이 장이 펼쳐지면서 누가 악인인지 헷갈리기 시작한다. 이 장에서 미나토는 반 친구들을 벌벌 떨게 할 만큼 폭력 성향이 강한 아이로 묘사된다. 심지어 반에서 가장 약한 요리를 어, 타겟으로 삼은 것처럼 보인다. 그는 체벌 피해자일까 아니면 학교 폭력 가해자일까? 거듭되는 수수께끼는 3장에 이르러서야 풀린다. 미나토와 요리가 서로에게 친구 이상의 감정을 느끼는 사이라는 게 드러나면서다. 둘은 성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알듯 말듯한 사랑으로 방황했을 뿐이다. 소수자는 우리 사회에서 가시화되지 않은 약자 중 하나다. 어디엔가 분명히 존재할 이들을 어른인 우리가 너무 외면해 왔다고 고레에다 감독은 말하는 것 같다. 두 소년을 둘러싼 엉뚱한 오해들이 만들어진 것도 어른의 시각이 개입하면서부터다. 이 영화는 괴물이라고 탓할 만한 인물은 거의 없다. 하지만 두 소녀는 폭력적인 상황에 끊임없이 노출된다. 일반적인 세계가 익숙한 어른들이 별 생각 없이 뱉은 말의 토대 위에서 미나토와 요리는
자신들의 세상을 지정상으로 간주하게 된다. 두려운 마음은 자학과 위약도 낳는다. 악의가 없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누군가에게는 깊은 상흔을 남기곤 한다. 고레에다 감독은 괴물을 통해 나도 모르는 사이 일어나는 가해와 피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고 한다. 좀 더 그럴듯한 어른이 돼 아이들의 순수를 지켜주자 당부하는 것처럼 들린다. 음, 이상과 같은 줄거리를 먼저 읽었던 이유는 이름으로써 이제 우리가 서로 얘기하는 그, 음, 일에 어떤 한 지침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읽었습니다. 네. 그래서 1장에서는 이제 어머니의 시선으로 진행이 되고 2장에서는 선생님의 시선으로 진행이 되는데, 음, 1장에서는 교사한테 폭력을 받았다는 계속 이런 여기 이어지다가 이제 2장에서는 이제 엄마가 몬스터 같다는 몬스터 페어런츠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이런 뭔가 두 장이 연결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묘하게 뭔가 느낌이 들었다가 3장에서부터 이제 아이들의 얘기가 나오면서 뭔가 감정이 쏟아지고 약간 이게 이제 연결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게 1장과 2장이 연결되지 않는 게 정말 큰 문제가 아닌가. 이게 서로의 관점에 따라서 문제에 대한 인식이 너무 달라지고 그런 문제 인식조차 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느낀 점은 그렇습니다. 어, 바로 그게 지금 이 영화가 인기가 좋은 이유일 것 같아요. 한국 사회에서. 음, 왜냐하면 요새 학부모와 교사들의 그 갈등 문제가 심각해졌잖아요. 음, 바로 맞아요. 이정이 그 얘기예요. 맞아요. 일정은 학부모의 입장에서 딱 얘기하고 이장은 딱 교사의 입장에서 얘기하는데 그 두 개가 서로 접점이 없다고 굉장히 정확한 지적을 지금 금방 했어요. 음, 음, 한국 사회가 지금 이 두 개의 접점이 없으니까, 그죠? 이 영화가 음, 한국 사회에 충격을 주는 가장 큰 이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리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우리 맞습니다. 사회가 지금 금년 내내 시끄러웠던 학부모와 교사의 갈등 문제가 이 영화에서 그대로 드러나는데 그 두 개의 접점이 없다. 음, 맞아요. 이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영화죠. 이제 그 좀 자체만으로도 이 기초적인 영화는 한국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했어요. 왜 서로 이렇게 서로 대화가 없는가? 대화를 할 수가 없는가? 서로 음, 법적으로 보호하고 소송을 걸고, 그죠? 그럴 맞아요. 수밖에 없는가? 라는 원인을 정확하게 밝혀주는 아주 그 두 개만 해도 굉장히 정확하고 좋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또, 어, 이게 사실 1장, 2장, 3장으로 나뉘어 있는 것처럼 시선이 다 달라져서 전개가 되는 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 구성 자체는 낯설지 않은 구성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제 좀 단순하게 해석한다면 내가 내 관점만 옳은 게 아니라 이런 관점도 있고 이런 관점도 있고 이런 관점도 있다. 그런 다양성을 주장하는 그런 관점으로도 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제가 처음에 그렇게 이 영화를 좀 그러니까 그 단절감을 느끼는데 그래서 이 관점의 차이로만 이렇게 끝나는 건 아니겠지 하는 마음으로 계속 봤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나중에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단순히 좀 그런 그런 소외계층의 사례를 보여주는 거에 반복이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그리고 그게 나중에 그래서 이제
이 영화에서 계속 괴물은 누구인가를 그 질문을 하나를 중심으로 계속 얘기가 전개되는데,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나중에 그래서 결국 첫 번째 엄마랑 아들이랑 선생님의 그 관점에는 그래도 뭔가 그들을 보호할 그런 그들의 입장을 설명할 그럴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이제 교장으로 나오는 그 캐릭터에는 그런 게 없어 보이니까, 그 질문에 저는 이제, 교장이 나쁜 놈이다, 사이코다, 약간 이런 식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영화가 끝나고, 근데, 그래서, 그러면 교장이 나쁜 놈인가?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마음이 기울고 있었는데, 근데 찜찜한 건, 꼭 그렇지만 않아 보이는 뭔가가 자꾸 머릿속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일 이제 처음에는 이 영화가 그래서 좀 '진짜 그런 건가?' 하고 되게 오해하고 봤었는데, 근데 나중에 다시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제가 그때 이렇게 그 피해자가 그냥 모두가 다 피해자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봐 버리니까, 이 그러니까 어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에 대해서 진실은 없고 다들 피해자만 남는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니까 그게 그렇게 찜찜했었는데, 이제 나중에 이거를 저희가 아까 이거 뭐지? 전쟁과 대책이라는 이 교수의 책 읽기 25번을 통해서 그 세상을 이제 시간이 시간 순서대로 흘러가는 사건의 흐름 순서대로 기승전결로 흘러가는 그 순서대로 보지 않고, 인간을 그런 이성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이 사람을 이제 그 사람이 살아온 그런 시간, 그 사람이 살아온 그 시간의 관점에서, 그 감정이 흘러간 흐름의 관점에서 그걸 분석했을 때 이 영화가 완전히 갑자기 다르게 보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어린 두 소년과 그리고 엄마와 선생의 그 관계도 이제 그 캐릭터 그대로 보이지가 않고, 이 아이들은 그런 어떤 인간이 갖고 있는 그가 감정 요소가 한 인물로 그게 개발이 돼서 거기 이렇게 하나의 시나리오로 나왔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처음에 이 문제가 걸렸던 게 좀 그냥 그 피해자 입장에서 그런 관점에서 해석을 했었으면, 동성애는 소수자의 그 입장이니까 안타까운 거고, 부모도 어떤 힘이 없는 그냥 미혼모 입장으로서 좀 안타까운 거고, 선생도 그런 미혼모 아들로 커서 불쌍한 거고,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이게 감정이 흘러가는 감정의 논리를 표현하는 영화다라고 전제하고 다시 돌아보니까, 그 아이들은 그냥 동성애의 그 기미가 보이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나 갖고 있는 그런 감정이 아직 미성숙한 모든 사람을 다 대변하는 인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한테도 언젠가 우리가 선생의 입장으로 누군가를 가르치는 순간이 반드시 오는 그런 사람의 감정으로서 보게 되고, 또 엄마도 부모로서의 감정으로 그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화가 결국은 이제 입장을 1번, 2번, 3번으로 나눠서 3장이 있는 것처럼 전개가 됐지만, 나중에 보니까 이게 그 사건 순으로 또 그게 흘러간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느낀 감정의 순으로 그 영화가 장마다 전개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까지 이제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이 영화가 너무 갑자기 너무 걸작처럼 보이고, 너무 내가 그러면은 나도 여전히 이 영화를 그러니까 나도 누군가를 괴물이라고 부르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에 있어서 처음에 이 영화를 그렇게 크게 오해했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굉장히 좋은 지적인데, 관객이 뭘 깨닫게 한 거죠. 네, 맞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 영화가 뛰어난 영화라고 여겨지는 게, 어, 뛰어난 영화들의 가장 큰 특징은 음, 관객의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관객의 마음을 바꾸게 하는 거죠. 음.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 영화가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너무 많은 얘기를 해서 맞- 어디서 반응을 줘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음, 그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우선 첫 번째로, 이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이 괴물이라는 영화는 자기가 각본을 쓴 게 아니라 히카모토 유지라는 분이 각본을 쓴 거를 영화화한 거죠. 예,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왜 그러면 고레다 감독은 지금까지 가족에 관한 영화를 많이 만들었던 감독이죠. 그래서 칸네 영화제에도 단골이시죠. 그래서 예, 거장이라고 말하는데 어느 가족, 뭐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그다음에 작년에는 브로커라고 맞아요. 송강호가 칸네 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받게 하는 그것도 가족에 관한 얘기죠. 음. 아이에 관한 얘기, 가족에 관한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자기가 쭉 했는데 이번에 갑자기 이 각본을 다른 사람한테 그것도 대단한 사람이긴 하지만 음,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먼저 해볼 수 있어요. 음, 음. 그거는 첫 번째로 나의 이로운 가설은 그 전에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그 가족들은 그 가족에 영향을 미치는 그 공동체 바깥의 가족 반각대 가족이라는 건 조그만 소규모 맞아요. 공동체죠. 네, 그 소규모 공동체가 속해 있는 큰 공동체, 국가라든가 이런 큰 공동체, 그, 뭐 학교랄까, 국가랄까, 뭐, 그런 그렇죠. 병원이랄까, 이런 큰 공동체가, 두 개가 교류하는 장면이 잘 안 나왔어요. 맞아요. 가족 내에서의 관계가 주로 나왔지. 그러니까 꼭 이렇게 인공적으로 실험하듯이 가족이라는 것만 들여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음, 강했었어요. 네, 근데 드디어 이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이 그 가족한테 영향을 미치는 바깥의 요소를 음, 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음, 바깥의 요소를 보게 한 사람이 이 사카모토 유지라는 각본을 쓰신 분이고 이 사람은 원래 일본에서 대단한 음, 각본가시죠. 그래서 그분하고 둘이 이게 그 사고방식이 만나서 그건 이제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그 사고방식이 거기까지 발전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번 영화는 네, 그래서 가족을 얘기하는데 가족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홀어머니와 아이, 그렇게만 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하고 홀어머니의 관계가 얽히는 네, 과정 속에서 바깥의 세상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까지 네, 같이 면밀하게 들어오는 그런 걸 보여주는 게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보여져요. 이 음,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 필모라고 그러죠. 영화사에서. 그리고 그거는 내 생각에는 작년도 한국에서 만든 한국 영화죠. 브로커의 네, 영향도 크다고 생각해요. 음, 그러니까 일본적인 상황 속에서 못하고 한국에서 와서 영화를 왜 만들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분은 일본에서도 충분히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맞아요. 역량이 있죠. 영화라는 게 원래 돈이 잡으면 자본이 지원이 돼야 영화를 만드는데 고레에다 히로까지 급의 감독은 그런 거 걱정을 별로 안 할 텐데 한국에 온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내가 브로커를 보면서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 영화의 특징이 이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별로 두려움이 없어요. 기생충도 그렇고 그래서 사회 전체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적인 얘기를 일본 같은 사회에서 잘 못하는데 그래서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지난번 그 전에 그 어느 가족인가로 상을 받고 한 영화제 받았는데 일본에서 환영도 안 했죠. 공식적으로 수상에 칭찬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못하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한국에 와서 한국은 브로커는 말하자면 인신매매죠. 쉽게 말하면 아이 매매인데 그런 얘기를 노골적으로 해버리는 그지 송강호는 또 거기다가 그 주범이죠.
네, 그 죽음의 그 역할을 하는데 그런 그 범죄자가 주인공이 되는 일본 영화계에서는 좀 어려운 그렇죠. 분위기, 그런 어려운 네, 분위기 속에서 한국에서는 그런 걸 찍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국에 와서 찍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영향을 받아서 용기를 받아서 다시 일본 가서 일본 영화로 음, 가족에 미치는 사회와 그죠? 맞아요. 가족이란 조그만 공동체가 아니라 큰 공동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게 정치적인 문제까지 되는 거죠, 이게. 그렇죠. 그런 영향을 받아서 만든 게 아닐까라는 게 첫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이 영화를 읽어나갈 때 기반이 되는 아주 음, 중요한 어떤 지적이 그 관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앞서 나가서 그 전에 기반이 되는 음, 이유를 좀 소개해야 돼서 음, 그 얘기를 다시 돌려서 하는 중입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는 이, 이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이 영화 기법은 일본 영화계에 선배가 있어요. 누가 음. 있냐면 그 구로사와 아키라의 라쇼몽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라쇼몽. 아, 라쇼몽이 이 영화의 수법하고 거의 같아요. 음, 그러니까 범죄가 일어났는데 살인이 일어났는데 그 범인이 맞아요. 누군가를 찾기 위해서 각자의 진술을 하는데 그 진술이 반복되면서 누가 범인인지 더 오리무중에 빠지는 맞아요. 그런 기가 막힌 영화인데 이 영화가 일본 영화를 세계에 알리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한 라쇼명은 아주 대표적인 작품이죠. 그리고 그렇죠. 구로사와 아키라는 미국의 영화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죠. 음, 7인의 사무라이라는 영화가 미국 영화에 영향을 미쳐서 그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주연을 하는 마카로니 웨스턴, 황해의 무법자, 황해의 7인 이런 마카로니 웨스턴이라는 장르를 만들게 한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카데미에서 평생 공로상을 받아요. 음, 그래서 그 구로사와 아키라의 라쇼몽의 전통은 일본 영화의 아주 대표적인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전통, 범인이 누구냐라고 진술을 물어봤는데 그 진술들을 여러 가지 중복할수록 무슨 소리인지 모르게 돼버리는 말이 어려운 그런 얘기가 그 라쇼명의 그 가장 중요한 말하자면 영화 기법인데 그 기법을 고레다 히로까지 감독이 그대로 도입을 하는 것 같아요. 똑같은 얘기를 세 번 하는 거죠. 이번에는 세 번 하는데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강점은 아니 강점이라기보다 그 전통을 이어받는 수법은 그 라쇼몽의 중복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더 모호해지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중복하고 전착해서 같은 세상을 같은 사건을 여러 가지 다른 관점에서 봄으로써 더 의미가 명확해지는 라소몽이 못한 라소몽은 범인을 찾기 위해서 진술을 받지만 혐의자들의 진술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모르게 되는 누가 죽였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게 되는 관점이 되는데 이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괴물은 그렇죠. 괴물도 똑같이 범인처럼 누군지 물어보는 거죠. 범인이 누구냐 라소몽에서 물어본 것처럼 괴물에서는 이 괴물이 누구냐라고 물어보게 하는데 그 의미가 모호해지기는커녕 하게 우리 관객들을 만들다가 순식간에 그게 모호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깨닫게 하는 힘이 있어요. 음, 막 감동을 줬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괴물이 누구냐 그런 얘기는 좀 더 복잡한 얘기니까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음. 어, 아까 감정의 논리로 표현이 되는 아니, 영화였던 것 같다. 그래서 한 사람의 살아온 시간이 감정의 표현이다. 뭐 이런 얘기가 어, 굉장히 맞는 분석인 것 같아요. 뭔가 방금 읽은 전진과 대책에서도 이런 뭐 이분법적인 그런 근대 이성으로 읽는 게 아니라 법적인 어떤 그런 시선으로 읽는 게 아니라 정신분석학자의 어떤 감정의 논리로 읽어냈다는 그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덕분에 이제 더 정확한 분석이 가능했다는 그런 이 교수의 책 읽기에서의 내용에서처럼 뭔가 그런 감정의 힘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곳이었어요. 감정의 힘으로 하니까 일단 그 1, 2부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어떤 그 뭔가 사랑의 힘이 3부에서 이제 애들을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더 강력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거기서부터 뭔가 어떤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피해자나 가해자 이렇게 나누었던 어떤 그런 혐오의 감정이나 뭐 그런 좀 그런 감상적인 것들이 확실히 좀 더 강한 어떤 사랑의 감정이나 어떤 뭔가 그런 감정 속에서 중화되는 역할을 하는 그러면서 이제까지의 어떤 어머니의 감정이나 호리의 감정, 호리 선생의 감정이나 아니면 뭐 교장의 감정이나 그런 것들을 다 포함시키는 어떤 그런 힘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음, 음, 좀 이 감정이 드러나기 명확하게 좀 3부까지 가면서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힘이 있는 영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왜 이 힘을 제대로 받아들이면 일본 문학에도 상당히 세련되어지지 않을까. 어떤 어, 신문 기자라는 옛날에 어떤 영화를 봤었는데 거기에서는 일본의 집단주의 어떤 거에 대한 비판만이 좀 존재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음, 이런 식의 비판은 굉장히 부드럽고 아까 말했던 전쟁과 재쟁에서 얘기했던 부드러운 지성의 어떤 그런 영역의 확장을 말하는 그런 정도가 아닐까 하면서 음, 우리나라의 영화로는 약간 좋은 사람의 라는 그 영화가 있었는데 정욱 감독의 영화가 있었는데 제목이 네, 좋은 사람의 아니, 좋은 사람이죠. 음, 네, 음. 그래서 좋은 착한이라는 그런 어떤 나쁜 영화 읽기 했었어요. 착한의 예 맞아요. 영화 읽기 했었어요. 그거 그것도 학교에서의 내용이죠. 그것도 음. 어, 예, 한 아이를 이제 선생이 바라보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 아이가 나쁜 짓을 하고 도망가는 것 같지만 이제 반대 이제 상황이 좀 더 진행되고 보니까 본인이 결국엔 나쁜 선생일 수밖에 없었던 어떤 학교에서의 어떤 구조를 보여줬던 그런 그 어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그런 걸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영화였었는데 음. 가슴 막 한구석에서 약간 막 뭔가 막히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다가 정직하게 굉장히 잘 보여준 작품이었는데 어, 그것과 비교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영화였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한 말을 내가 한없이 그 해설을 해야 될 게 몇 군데가 있었는데 그 중에 네, 하나가 뭐냐면 이 이 교수의 책 읽기 전쟁과 재체에 관한 책 읽기 중에서 조금 전에 말한 그 신문 기자라는 일본 영화 있죠. 이 네, 심은경이라는 한국 사람이 주인공을 해요. 맞아요. 그리고 그 좋은 사람이라는 건 한국 영화죠. 네, 그 두 개 다 뭐에 관련되냐면 제도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그 제도 자체에 둘 다 잘못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제도 자체가 억압의 요소로 알려진다는 거예요. 전쟁과 재책에서 내가 책 읽기 25번에 이 교수의 책 읽기 25번에 했던 내용 중에 하나를 인용을 해볼게요. 그 전쟁과 재책의 내용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인류가 다른 영장류 이상으로 잔혹한 동물이라는 근거는 없다. 하지만 인류 문명은 권위 아래 단결하여 목적을 수행하기를 장려해 왔다.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커다란 집단이 응집하여 실행하는 것이 개인 단위나 작은 집단이 하는 것보다 확실히 효율이 높다. 그 때문에 오늘날의 사회는 권위를 분산시키면서도 권위 자체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손쉽게 복종하게끔 심리를 조장하고 있다. 더구나 분산된 것처럼 보이는 권위는 실제로 견고하게 구조화되어 있다. 순종적인 것이 선으로 간주된다. 판단력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만 요구되며
목적 그 자체에 대한 회의나 비판은 깊이 된다. 그러므로 업무는 집단의 관점에서 수행된다. 살인이나 반사회적 행위조차도 업무일 수 있다. 사람들은 개개의 작은 권위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권위는 시스템화되어 있어서 결국은 전체 권위에 순종하는 결과가 된다. 음. 내가 이걸 왜 읽었냐면 교장 선생님 있죠. 여사 선생님. 네, 맞아요. 선생님이 악이 아니라 음. 그냥 기존의 권위의 회장이니까 그렇죠. 기존의 권위를 지켜나가는 대표자일 뿐이란 말이죠. 악의 그 개념도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신문 기자에도 마찬가지죠. 신문경이라는 일본 신문 기자가 장벽에 부딪히는데 그 부딪히는 장벽이 바로 권위를 대표하는 권위의 세상에 부딪혀서 무기력해진다는 걸 느끼는 그런 장면이고 좋은 사람에서 그 교사가 자기가 악의 원인이었다는 사실 깨닫는 것도 교사가 악이 아니라 충실하게 집단의 권리, 집단의 요구에 충실하게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죠. 내가 악이 됐네? 이렇게 된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죠. 이 영화에서 교장도 3부에서 미나토한테 트럼펫을 가르쳐 줘요. 맞아요. 그리고 그러잖아요. 자기는 옛날에 그 트럼펫을 가리키는데 괜히 열정적이었고 세계대 전국 대회 나와서 상도 받았다고. 바로 그런 업적 때문에 그 사람이 교장이 됐을 거예요. 음. 교장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제 권위에 짓눌려 버리는 거죠. 제도에 짓눌려서 자기가 그 제도에 짓눌려서 그 대표자가 된 거죠. 그 마지막 교장에 나오는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비를 맞으면서 그 폭포에 그 폭풍이 불어온 그 금주가 지나가는 걸 내려다보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장면이 그 교장이 자살할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불안감을 느끼는 장면이에요. 느껴져요. 근데 그게 뭐냐면 자기도 권위를 대표해서 말하는데 그 중간에 그래요. 그래갖고 이 미나토가 자기가 그 어떤 그 성적인 관심, 그 요리의 친구에 대한 성적인 관심을 들킬까봐 그걸 엄마한테 말할 수가 없어서 착한 호리 선생님을 거꾸로 궁지에 몰게 했다는 게 자기가 잘못했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그 고백을 교장이 듣고 나도 그렇다라고 둘이 고백을 서로 해요. 맞아요. 근데 그 교장이 그런 고백을 학생한테 할 만큼 교장은 속으로 인간으로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자기 그 손주를 자동차 사고로 죽인, 그죠? 그 죽은 손주의 사진을 책상에 앉혀놓고 있잖아요. 그거 가짜 아니에요. 진짜로 저 손주를 사랑한단 말이죠. 그럼 남편이 얼마나 미울까요? 근데 그 미운 남편을 교도소로 그 면회를 가죠. 그런 마음을 다 갖고서, 그럼 물론 교도소에 면회를 가서 그 남편을 퍼지도 못하고 눈을 내리깔고 종이 접기를 하죠. 배를 접죠. 그러니까 그런 고통스러움을 견디면서 남편이 실수했으니까 아무리 좋은 손녀를 죽여서 화가 나긴 하지만 그래도 실수라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그런 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볼 때는 괜찮은 사람이죠. 그렇죠. 어? 좋은 사람의 교사도 그다음에 신문경 주연의 일본 영화 신문기자 그것도 누구도 악인이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 시스템 속에서, 그죠? 근대 시스템 속에서 그런 문제가 있는 거. 그런 시스템 속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 시스템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니까 피해자가 되는 거죠. 악이 아니라. 피해자가 돼버리는 그런 경향인 거죠. 악이라고 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지금 그 임정식 위원이 한 얘기는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게, 그, 심은경 주연의 신문기자나 한국 영화 좋은 사람보다는 한 단계 더 앞선 영화다. 그런 악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가해자가 돼버리는 그런 조직의 답답함, 그죠? 근대 사회 속에 갇혀버린 답답함 그런 거에서 머물지 않고 있다. 나는 그 임정식 그 위원의 지적은 되게 올바르다고 생각해요.
그런 두 가지 인용한 영화보다는 훨씬 더 뭔가 음, 더 많은 얘기를 해주는, 좋은 얘기를 해주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음. 참, 좋은 사람이 좀 더 약간 좋은 영화겠다 싶기도 하면서도 근데 뭔가 둘 간의 어떤 뭔가 아니 뭐 이성적인 사랑의 얘기가 아니라 그냥 어떤 관계 속에서의 어떤 사랑의 그런 힘이 좀 더 강력하게 뭔가 앞에 있는 어머니나 이제 선생님을 품고 들어가니까 좀 더 강력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음, 그렇죠. 어머니나 선생님을 품고 들어간단 말이 되게 좋은 말일 것 같아요. 또 음, 그런 음,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니나 선생님의 차원, 그 학부모와 교사의 투쟁의 갈등의 차원, 신문 음, 기자나 좋은 사람의 영화, 좋은 사람의 그런 어떤 갈등의 차원, 그걸 더 품고 넘어가는, 포월하는, 그죠? 네. 감싸고 넘어가는 그런 차원이 있다. 이 영화에는 음, 그런 음. 지적은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면에서도 이게 좀 그렇게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이냐 이런 면에서 대비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면에서 하나 대비가 좀 됐다고 생각한 게 있어요. 그 이제 어 교장이랑 그 미나토는 나중에 영화 후반에 그렇게 서로 트럼펫을 불고 이렇게 어떤 감정의 교류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그렇게 좀 장면이 굉장히 좀 어 섬뜩하기보다는 되게 좀 따스함이 있는 장면처럼 연출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근데 그게 또 그래도 잊을 수가 없는 게 교장이 이제 또 학교에서 유난히 그 장면이 쪼끔 나오는데 그 바닥에 껌을 떼는 장면이 생각보다 맞아요.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거 볼 때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포함해서 아마 그 선생님 중에 한 명이 "우리 교장 선생님은 학교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다."고 이런 말도 나올 정도로 그렇게 지금 껌 하나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듯이 바닥에 껌을 열심히 떼시는데 근데 그런 장면이 생각나면서 이제 그 이 그러니까 아직 그 교장 선생님에 대한 어떤 거리감이 느껴지면서도 이게 대비되는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됐지? 근데 아 그 그 얘기 조금 전에 한 얘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네. 교장 선생님이 그 바닥에서 음, 그 청소가 하는 음, 사람이 이 사람은 교장 선생님 총괄하는 사람이니까 임무가 뚜렷하게 없잖아요. 그렇지만 바닥에 네. 있는 또 발표에 있는 껌을 떼는데 그게요. 그게 그 미셸 푸코의 감옥의 탄생, 음. 병원의 탄생, 음. 괴물 이게 성소주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닌데 어쨌든 간에 아닌데. 왜 아닌 성소주자라고 이 기사에도 그렇게 썼죠. 아까 그니까요. 그렇게 아닌데. 말하는 거예요. 애들이 성소수자는 아니에요. 음, 왜냐하면 음. 그 어린 15세 시절에는 다 전까지는, 어, 그죠. 동성애 감정을 다 느껴요. 어린 맞아요. 시절에는 그러니까 어린 시절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그냥 음, 상대방에 대한 그냥 호의감 사랑인데도 불구하고 우정인데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내가 홍석천이라는 사람이 그 유명한 한국에서 유명한 동성애자죠. 그분이 그 동성애자라는 것을 밝힘으로써 방송에서 퇴출됐을 때, 내가 문학과 의식이라는 잡지에서 말하자면 사계 권위자들을 모아서 동성애 특집을 했어요. 홍성천을 음, 중심으로. 음. 음, 맞아. 그래갖고 KBS 그 국장인 어떤 친구도 꾸려들여서 과연 그게 나쁜 건가? 라는 특집을 하는 바람에 홍석천이 크게 그 격리가 안 되고 다시 올라오게 하는 어떤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홍석천이 그
운영하던 레스토랑에 가서 물론 돈 내고 밥 먹으면서 밥 먹고 그 마시면서 그러면서 그거를 했거든요. 좌석을 열어서 택지비로 실었어요. 공론화해버린 거죠. 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이 없으니까 홍석천이가 자연스럽게 다시 어? 돌아오게 하는 원인이 일부가 됐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홍석천이를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나서서 그랬더니 홍석천이도 고마워하죠. 그때는 자기는 쫓겨난 상태니까. 근데 그때 그 토론회를 하루 종일 개최를 해서 그걸 잡지에 실었는데 그때 홍석천이가 나한테 해준 말이 있어요. 동성애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것저것 나는 동성애자 같냐 뭐 이런 얘기도 물어보고 웃는 소리로. 근데 이제 그때 홍석천이가 한 얘기 중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자기한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때는 동성애자가 요새처럼 이렇게 흔해진 시절이 아니니까 그런 얘기를 한다면 물어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청소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청소년들은 동성애를 오해할 뿐이지 진짜 동성애자라는 게 그 성정체성이라고 그러죠. 음. 성정체성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는 대부분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음. 고등학생도 하물며 그럴진데 그렇죠. 얘네들은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음. 초등학교 5학년이 서로 굉장히 좋아하게 된 것이 성소주자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죠. 보기에는. 그렇죠. 우정이 확실히. 아주 진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말해야죠. 그런 표현 자체가 벌써 문제가 있는 거죠. 왜 음. 그런 표현을 하게 됐느냐가 문제예요. 그게 내가 말한 아까 미셸 푸코가 말한 병원의 탄생이에요. 음. 독신병원이 어떻게 탄생하냐면 전근대 시대에는 미친 사람들이 동네에서 막 돌아다녔어요. 음. 음. 호원이 삼령이 막 아무렇게 막 돌아다녔단 말이죠. 우리 옛날 소설에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와요. 그런 게 약간 정신 이상자들이 바깥에 막 돌아다니고 전혀 제재가 없이 다녔단 말이죠. 음. 정신병원의 탄생은 근대가 일꾼들,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 근면하게 일하는 사람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정신병원을 분리한 거죠. 그런 사람들을. 음. 그래서 만들어 놓은 일종의 감옥 같은 제도란 말이죠. 지금까지도 정신의학은 좀 문제가 있어요. 어디까지 미친 겁니까? 음. 정체성이라는 것도 약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음. 성소수라는 문제도 똑같이 문제가 있단 말이죠. 음. 그렇게 사람의 정체성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게 요새 얘기란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 그런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혼란은 당연히 조금의 한 혼란에 대한 대답인 거죠. 음. 기준을 생각하는 얘기하는 기준이 잘못된 거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아주 굉장히 지독한 질문을 한 거예요. 음. 일단 물어보는 거죠. 너 얘네들이 성소수자 같냐? 맞아. 음. 그렇죠. 그리고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 그런 근대적인 그런 분리의식이 얼마나 한심한 건지 스스로 만든 마음속의 감옥이라는 거죠. 음.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물이 괴물인 거예요. 음. 물이 괴물인 거죠. 아기 음. 순진하고 밝은 마지막 장면 보세요. 애들이 얼마나 밝고 좋아. 네. 거기 성소수자라는 색깔을 입힌단 말이죠. 그럼 그거는 애들이 잘못한 게 아니죠. 그렇죠. 성소수자라고 생각하고 그 색깔을 악착같이 입히는 사람들이 괴물인 거죠. 그렇죠. 음.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해관 감독이 거꾸로 질문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생각해봐라. 걔네들이 그 맞아. 장면, 처음 나온 그 애들이 둘이 그렇죠. 와서 진짜. 산이 무너졌는데도 그 위험을 모르잖아요. 그냥 그게 놀이인 거예요. 폭풍이 와서 산이 무너져서 죽을 뻔했는데 그 자체가 놀이인 아이의 상태란 말이죠. 음. 그게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추억이란 말이에요. 진짜 지독한 질문이네. 지독한 질문이죠. 가해자가 피해자고 말한다는 것도 지독한 질문인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가해자, 피해자라고 말하는 것도 지독한 질문인 거고,
성소수라고 말하는 것도 지독한 질문인 거죠. 그치.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걸 뒤집어 씌워서 애들을 괴물이라고 만드냐. 그쵸. 괴물이라는 단어는 애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쵸. 만든 거죠. 너희네는 돼지네다. 말하는 거는 어른이죠. 아버지죠. 그것도. 그쵸. 바로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일지도 모르지만 음,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게 아니라 그쵸. 그게 세상을 가장 잘 사는 사람이 하는 말이잖아요. 그쵸. 요리 아버지가 하는 말이죠. 요리 아버지는 선생은 월급이 작다고 무시하잖아요. 음. 네. 그 요리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거죠. 그 누가 돼지네를 갖고 있는지 뻔하잖아요. 그쵸. 뻔하죠. 사람의 뇌를 돼지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돼지네라는 개념을 가진 그 사람이죠. 그쵸. 더 맞네요. 놀라운 거는 그 아들은 거기에 물들지 않았어요. 음, 그게 놀라운 거죠. 거꾸로. 음. 음, 그런 지독한 상황 속에서 그런 순수함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거죠. 음, 뭔가, 얘네들을 예, 괴물로 보는 게 괴물이죠. 쉽게 말하면.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음. 맞아요. 진짜, 음, 맞아요. 괴물이라고, 이제, 그들이 성소수자고, 그렇기 때문에 괴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는 정말 잘못된, 뭔가 교실에서 잘못된, 애들이 난, 교실에서 애들이 놀리는 거 있잖아요. 음, 러브러브 그러면서 미나토가 요리에 뭐를 그죠. 던지라고 해서 안 던지니까 러브러브 그래요. 음, 그 아이들이 러브러브를 압니까? 그니까요. 때문에 하는 말이거든요. 무슨 무엇이냐면 러브러브를 하라는 호리 선생이 어? 들이 걸어가는데 불난데 지나가는데 여자를 사는 그지? 음, 성매매하는 장소에 갔었다고 오해를 하게 애들이 만들잖아요. 그쵸. 애들이 오해를 한다고 그 말을 전해갖고 그게 결국은 그 동료 선생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음, 난다고 동료 선생도 오해를 해서 말을 하잖아요. 맞아요. 이거는 동료 선생이나 동료 여교사나 애들이 그런 단어를 거기에 있다고 말을 집어넣어준 어머 부모들이 잘못인 거죠. 그쵸. 맞아요. 선생은 잘못이 없고 아이들은 음, 더더군다나 잘못이 없는 거죠. 음, 그러니까 맞아요. 감옥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는 거죠.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맞아요. 음.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감옥을 애들이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는데 음, 애들이 버티고 있는 거죠. 내가 서울사대 출신인데 사범대학교를 다니면서 내가 맨날 외쳤던 구호가 있어요. 선생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잘 자란다. 그거로서 내가 맨날 외치고 다녔어요. 음, 교육이라는 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음, 그게 이 음, 영화로 나온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음, 음. 그죠. 뭔가 제 개인적인 얘기도 있다면, 뭐, 어, 뭔가, 뭔가 학교 폭력의, 피해자라고 쉽게 말할 수도 있지만, 제가, 한 1년 전에 정신 상담을 하면서 뭔가 얘기했던 부분이, 나도 뭔가, 음, 나 같은, 나랑 비슷한 애들한테, 약간 가해를 했었다. 뭔가, 뭔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어, 어, 뭔가, 어, 정신 상담사님이 그런 거는 이제, 뭐, 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뭐, 어, 가해자들한테, 가해를 받아서,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던 거니까, 그렇게, 어, 모방 범죄를 한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지만, 저로서는 전쟁과 대책에서 나왔던 얘기처럼, 어, 피해당하는 입장의 사람들이 감정이 마비가 되는 폭력에 의해서 감정이 마비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랬는데 사실 그래서 나한테도 죄책이 뭔가
언제나 그런 감정이 있었어요. 뭔가 애들한테 다시 연락하고 싶다. 나랑 비슷한 상황에 놓였던 친구들이었는데, 나도 어쩌면 그 애들한테 다르게 보였을 수도 있고, 내가 더 무서워 보였을 수도 있고, 그랬으니까 뭔가 자꾸 뭔가, 그 친구들한테 뭔가 연락을 하고 싶고 한데 연락을 달 길이 없죠, 지금은. 근데 아무튼 그런 감정이, 음, 음, 뭔가 적극적이 돼야 이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에. 음, 뭔가 이런 예를 들어서 북한이라는 거를 얘기를 우리나라의 상황도 일본의 상황과 다르지 않으니까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북한이라는 게 있을 수 있죠. 뭐 북한과 통일되면은 예를 들어서 북한과 전쟁이 나지 않고 통일이 되면은 어 우리나라에 엄청난 국력 손실이 있을 것이다. 뭐 그 사람들을 다 받아들이는 데만 엄청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럼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말하는 거고 북한 입장에서는 어, 말하기 시작하면은 그것 자체를 상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겠죠. 아무래도. 그런, 뭔가,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공포도 있을 거고, 뭔가 그런 공포 때문에 더 공격하려고 하는 건데, 폭력을 가지려고 하는 건데, 그런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계속 이렇게 피수동적으로 나타난다면, 통일은 전쟁이랑 완전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결국 이런 차원에서 있으면 전쟁밖에 일어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참, 그 요리라는 애 있죠, 요리. 네, 그 친구 피해자로 나오는 이제 애. 피해자로 나오네. 걔가 맞아요. 걔가 표정을 걔가 보세요. 보면서 좀 왕따를 당하는데요. 음, 왕따를 당하는데 계속 웃어요. 맞아요. 계속 밝아요. 음, 그게 뭔지 아세요? 감정 마비예요. 맞아요. 음, 지금 너무 심해지니까 아버지도 집에 가면 그러죠. 음, 음, 아버지는 아마 자기 때문에 아내가 도망쳤다고, 딱 아들 때문에 아내가 도망쳤다고 아들한테 원망을 돌리는 것 같아요. 음, 음, 그 집에 가면 더 하죠. 음, 그러니까 집에 가도 그러고 학교에서 당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맞아요. 집에서 당하니까. 얘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 감정을 마비시켜요. 음, 너무 얘기하는 스트레스가 거죠. 강하면 마비를 시켜버리는 거죠. 음, 감정 마비가 된 이후의 행동은 자기 책임이 아니에요. 음,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음, 그죠. 왕따를 당할 때 문제가 뭐냐면 그걸 그대로 자기의 그 정상적인 마음 상태를 가지고 하면 미나토가 하는 행동이에요. 음, 미나토는 막 감정을 폭발시키죠. 그게 엉뚱하게 유리한테 폭발시켰지만 음, 이게 정상적인 거지만 요리는 그렇게 정상적으로 감정을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음, 요리가 천사 그렇죠. 같아 보이지만 걔는 감정이 마비가 된 상태예요. 음, 이거는 이제 본인이 이제 이 뭐라 성품이 폭력적이 아닌 것도 있겠죠. 음, 그렇지만 어쨌든 감정이 마비가 된 건 맞아요. 음, 맞아요. 그러면 계속 못 살아남아요. 음, 근데 아버지가 미나토가 요리를 찾아갔을 때 아버지가 뭐뭐라고 친구한테 대답하라고 연습을 시켰잖아요. 맞아요. 음, 그런 연습한 대답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바로, 그게 아니라고 다시 문을 열고 말하죠. 음, 그쵸. 그게 대단한, 음, 엄청난 뿜뿜 나오는 장면이죠. 음, 자기 감정 마비를 넘어서는 장면이에요. 음, 그죠. 사람이 되는 장면인 거죠. 맞아. 그죠. 미나토가 요리를 사람이 되게 한 거죠. 그 신발 한 음, 짝 준 게 그거죠. 음, 그쵸. 어떤 사람이 나한테 사람으로 돼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음, 사람으로 돼가는 과정으로 넘어서는 거죠. 맞아요. 음, 감정 맞아요. 마비 상태에서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을 질 필요가 없어요. 음,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북한과의 대결 속에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는 위협이잖아요. 음,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이 이상한 심리 상태가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음, 적으로 보세요. 북한은 핵기업 속에 살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가 아까 내가 어디선가 그 전쟁과 자책에 관한 그 글에서도 말했지만 평양까지 4시간밖에 안 걸리잖아요. 음, 음, 도로로 고속도로 뚫려 있잖아요. 내 시간밖에 안 남았죠. 맞아.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로도 전쟁이 날 수 있는 가장 그러니까 우리도 왕따 상황인 거예요. 국민 전체가. 음, 음, 북한과 통일에 대해서 정신적인 판단을 하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음, 북한과의 통일에 대해서 뭐 점잖게 정상적으로 천천히 생각해 보자. 이게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음,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나는 여론조사하고 그럴 때마다 좀 웃긴다고 생각이 들어요. 피해 당하는 왕따 당하는 애한테 여론조사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쵸. 음, 근데 그걸 정상적인 사람 아무 그런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는 상황 속에서 음, 그 여론조사를 한다고 얘기를 하면 웃기는 거죠. 음, 그 비정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 비정상적인 상황을 미나토도 마찬가지죠. 미나토도 혼자 있는 그죠? 그쵸. 아버지가 없는 이쪽에는 엄마가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서로 그죠? 그쵸. 끔찍한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는지도 나오죠. 그러니까 서로 끔찍한 상황이니까 서로 충분히 공감할 상황이 되니까 서로 그쵸. 되게 그러니까 정상적인 우정을 넘어서는 우정이 생기는 거죠. 음, 맞아요. 틀림없는 우정이지만 훨씬 강렬한 우정이 생긴 거죠. 음, 그 강렬한 미나토도, 감정은 보통의 감정과는 다르니까 자기도 이게 이제 문제는 그 우정이 되게 좋은 건데 그쵸. 굉장히 잘못 가르쳐 갖고 그쵸. 두둑이 어학연이 되니까 너무 많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일본은 동성애를 심하게 하는 사회니까 우리보다 더 심하게 일본은 여성 해방 운동도 그쵸. 잘 안 되는 나라 사회니까 그 국가니까 동성애는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굉장히 혐오스럽게 얘기하니까 어, 그런 혐오를 갑자기 느낀 거죠. 그쵸. 그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또 음, 음, 그게, 음, 미나토랑 유리의 어떤 만남이 되게 비현실적이면서도 정말 그걸 보면서 되게 뭔가 되게 마음이 한켠 약간 뭉클해지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뭔가 그런 이잖아요. 현실적인, 네, 굉장히 현실적인 어떤 상황에 놓여서 둘이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맞춰가는 거를 보면서 음, 비현실적인 좀 게 아니라 현재 없으니까 비현실적인 거죠. 맞아요. 중요한 건 뭐냐? 미래에 그게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가 문제인 거죠. 그죠, 그죠. 미래에 그래서 실현 더 가능성이 있다면 비현실적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맞아요. 어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가능성이, 되는 거기에 거죠. 초점이 있어요. 그게 음, 실현 가능한가, 안 한가. 어떤 게요? 그 둘의 그런 우정 둘의 같은 그 관계. 사랑에 아, 육박하는 어? 음, 육박하는 우정 같은 것이 음, 미래에 존재 가능한가. 음, 음, 그 강렬한 부드러움이 음, 미래에 실현 가능한가 아닌가가 이 영화가 비현실적인가 현실적인가를 음, 가르는 잣대가 될 것이고 그것이 이 영화의 이제 중요성을 결정하는 그죠.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되겠죠. 음, 근데 고레아다 히로카즈 감독은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그죠. 장면에서 둘이 내 음, 잡아봐라 뛰어가잖아. 숲속에서. 맞아. 그 완전히 상투적인 어떤 장면인데 그죠. 굉장히 상투적인 장면인데 그 상투적인 장면을 일부러 맨 마지막에 넣었어요. 음, 질문하는 거죠, 관객한테. 음, 이게 과연 상투적이라서 무시할 것인가? 음, 비현실적인가? 음, 라고 질문하는 아주 강렬한 질문이에요. 그죠. 그죠. 음. 음, 저는, 저, 어, 그러니까 좀 이게 영화의 내용보다 좀 더 뭔가 어
이 영화를 굉장히 저희가 이제 조건 없는 학교를 운영하면서 계속 찾으려고 하고 만들려고 하는 게 이제 저는 또 그게 하나의 언어 시스템이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저는 우리 셋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이 영화에서도 좀 느꼈었어요. 왜냐면 이제 카드 게임이 좀 중요한 요소로 등장을 하는데 이게 괴물을 찾는 게임인데 그 이마에 그 카드를 붙여놓고 그 카드 내가 안 보이는 상태에서 내 카드는 어떤 게 그려져 있는지 상대방이 설명을 해주면 그 설명을 듣고 우리는 내가 맞추는 그런 건데 근데 이제 거기서 계속 그림이 구체적인 캐릭터가 그려져 있다가 마지막에 진짜 괴물이 이마에 그 괴물 캐릭터가 이마에 붙어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이오리가 그 미나토한테 그 괴물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줬더니 미나토가 요리한테 그거는 요리 데스 이러면서 그거 요리입니다 이렇게 너 아니냐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런 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처음에 시작은 아까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요리가 사람으로 대해진 첫 장면은 신발 한 짝을 빌려주면서 거기서 행동으로 먼저 시작이 됐었는데 근데 그게 이제 더 나아가서는 카드 게임을 하면서 말로 그게 서로 소통하기 시작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굉장히 감정이 마비된 상태라고 할 정도로 꺼내기 힘든 문제를 카드 게임이라는 놀이를 하면서 맞아. 문제의 본질을 건드리기 시작하고 맞아. 그런 게 이제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요리가 나중에 아빠가 시키는 그 말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카드 게임을 하면서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언어로 이제 자기 말을 하기 시작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튜브를 하는 그 언어의 시스템을 만드는다는 그 생각이 여기랑 그런 장면들하고 연결이 되면서 이제 사실 이 교장이 마지막에 미나토랑 새 트럼펫을 부르는 거는 미나토는 이제 요리하고 그렇게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순구적인 아이들인데 근데 이제 그렇게 그 기존에 있던 그 언어 동성애든 뭐 또 동성애 같은 그런 굉장히 고정관념에 쌓여 있는 그런 언어에 갇혀 있는 그런 언어의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캐릭터인 교장은 트럼펫 연주를 하면서 자기 위로에만 그러니까 언어화를 새롭게 하지 못하고 그냥 필요한 언어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학교를 대변하는 언어는 하지만 진짜 자기 속내는 트럼펫에다가 내버려버리는 그런 대비되는 인물이 교장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그러니까 감독의 의도가 언어 시스템 자체에 대한 그런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그걸 의도를 진짜 한 것이 드러나는 영화였다. 그래서 좀 이 역에 대해서 잘 하고 싶어가지고 고민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엄마와 선생님과 그리고 교장의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언어의 세계에서
이제 막 교장은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 엄마와 선생님은 그 미나토의 도움으로 벗어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희망이 좀 보이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트럼펫을 같이 연주하는 교장까지도 그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카드 게임이 보여주는 그런 이미지가 너무 이 언어를 사실 내 것처럼 소유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언어는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자유자재로 배워서 쓰잖아요. 그런 굉장히 본질적으로 질문을 던진 영화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언어가요, 이 영화의 한 차원이 아니에요. 맞아요. 이게 1, 2, 3부로 나눴다고 보통 생각하면서 말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영화에서는 1, 2, 3부 안 나와요. 맞아. 3부작. 어쩌면, 어쩌면 불친절하게 상황이 바뀌어요.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이어지는지가 잘 안 보이게, 그러니까 나눌 수 없는 걸 나눴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엄마 얘기고, 맨 처음에는 엄마 사오리의 시선에 보인 거고, 두 번째는 교사 호리의 시선이고, 세 번째는 아들 미나토의 시선인데, 관점인데, 이 세 개가 그 다른 사람이잖아요, 셋은. 그러면 우리 같으면 보통 영화 같으면 1부 엄마, 2부 교사, 음, 3부 아들, 이렇게 소년, 이렇게 말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죠? 그거를 나눌 수 없는 것처럼 나눴어요. 그 이유는 일부 엄마의 시선은 이성의 시선이에요. 이게 내가 전쟁과 자책에서 한 말인데, 전쟁과 자책에 대한 이 교수의 책 읽기 25번에서 한 말인데, 인간은요, 이성만 있는 게 아니라 감성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영성도 있어요. 소위 일부는 이성의 세계, 이성의 언어로 표현된 거예요. 2부는 감성의 언어로 표현된 거고, 3부는 영성의 언어로 표현된 거예요. 같은 세상을 보는데, 이성으로 엄마가 교장한테 당신은 인간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맞아. 보통 인간은요, 대답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엄마가 오해를 잔뜩 하고 있잖아요. 제일 그 인간은 휴먼, 근대 이성 중심주의 세상에 인간의 정체성을 가지고 말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해. 휴머니즘의 휴먼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럼 이성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모르는 거죠, 그거는. 두 번째 장면에 교사 그 호리도 인간이잖아요. 그 얼마나 인간인 게 드러나요. 그 인간이 드러나는 호리가 인간인 게 드러나는 게 뭐예요? 감정이 그렇죠. 느껴지잖아요. 맞아. 아들의 일부에서 이성의 엄마는 아들의 미나토의 고백에도 못 알아들어요. 아들의 아주 중요한 고백도 못 알아듣고 알아듣질 못하는 거죠. 엄마가 아들을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그럼 엄마가 단단히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세상은 뭘로 돌아가야 되냐면 영성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미래예요. 그 지금 말한 이은지 위원이 말한 20곡의 그죠? 카드 게임.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거죠. 이 마음은 영성이에요. 그래서 요리한테 너가 괴물이다라고 말한다고 얘기해도 요리가 전혀 고통을 안 받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요리한테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죠. 맞아. 그러니까 이 미나토가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더 지독한 말을 요리한테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리는 그거를 사랑의 언어로 받아들여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네가 괴물이다라고 말하는 거는요. 미나토가 요리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부르지만 난 괜찮아. 이 얘기예요. 영성의 언어로 말한 거죠. 음, 그 정도인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건 그 정도인 거죠. 음, 그렇죠. 하나의 꼬투리 갖고 싸우는 건 사랑하는 게 아닌 거죠. 너는 괴물이라고 말하는데 그 말 자체도 사랑으로 들어야 사랑인 거죠. 진짜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그 장면 말고도 많은 장면이 이 둘의 사랑이 단순한 그런 어? 감성의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수자가 아닌 거예요. 음, 이게 이성과 감성과 영성을 다 가진 제대로 된 인간은 여기서 미너터하고 요리인 거죠. 음, 미너터하고 요리 때문에 교장도 바뀌는 거예요. 음,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음, 그래서 미나토가 먼저 선생님한테 내가 거짓말했다 그러니까 교장이 그거 미나토의 고백을 듣고 고백을 따라하잖아요. 음, 음, 그렇게 되는 거죠. 어땠어요? 맞아요. 음, 그래서 그때부터 교장이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남편을 찾아가서 어 그죠? 면회를 음, 하고 비가 맞아요. 오는데 폭우를 쳐다보고 있고 그런 거예요. 교장도 흔들리는 거죠. 영성의 힘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음, 그리고 엄마와 교사가 둘이 합쳐서 목숨을 걸고 둘이를 찾아 나설 수 있는 거죠. 그게 정당성이, 그게 이유가 근거가 확실해지는 거예요. 두 사람은 목숨을 걸고 찾아 나서야 되는 거죠. 이성과 음, 감성은 희생을 무릅쓰고 영성을 향해 찾아가야 되는 거죠. 음, 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세계는. 맞아요. 그, 이성은 당연히, 그러니까 엄마보다는 교사가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이에요. 음, 음, 왜냐하면 교사는 이성도 있고 감성도 있으니까. 맞아. 하지만 그 교사는 뭐가 없냐면 영성이 없어서 여자친구를 못 잡죠. 음, 그러니까 이 고레나 히로카즈는 내가 이 젠저가 재책에서도 말한 것처럼 이성과 얄팍한 감성의 세상 속에 영성이 주도하는 새로운 인간상이 의 미래가 와야 된다. 그리고 올 것으로 확신한다. 그리고 올 것으로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음, 영화를 만든 것이고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성공했다고 보여져요. 음, 하나 맞아. 아쉬운 점이 있다면 비현실적으로 그렸다는 거죠. 음, 음, 나는 지금 여기서 이 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에서 굉장히 현실적으로 지금 새로운 맞아. 시대의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만들고 구축하고 맞아요. 있는데 그쵸. 굉장히 비현실적인 소망인 것처럼 맞아. 나잡아라 그렇게 그리는 장면은 비현실적인 소망인데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확실히 믿기 전에는 그렇게 그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문제를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시연 가능하다. 음, 라는 걸 보여주려고 이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고 음, 그래서 이 영화도 그래서 읽는 거죠. 음, 맞아요. 음, 요런 바탕하에 또 다음 영화들이 만들어지면 그런 힘 있는 맞아. 영화들이 나오게 되겠죠. 음, 그 세 가지 언어가 있다고 했는데, 뭔가 요리하고 미나토 안에서도 그 세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맨 처음에는, 미나토가 요리한테 널 돼지라고 생각 안 해.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요리는, 다른 사람이, 다 돼지라고 생각하는데 너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당연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두 번째 이제 누나가 막 얘기한 카드게임에 이제 다다라서는, 어, 음, 너는, 너가 오히려 이제 나무늘보를 이제 카드 위에 머리를 붙여놓고 요리가 나무늘보를 설명해 주는데 이제 나무늘보는 공격을 받아도 굉장히 죽은 척을 한다, 힘을 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말이죠. 네, 맞아요. 너가 오히려 그렇게 감정마비가 돼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사실대로 말해 주니까 요리도 그거에 너가 오히려 날 막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진심으로 얘기하니까 아, 내가 그랬었구나 하는 약간 깨달음의 장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진짜 진심으로 거짓말을 짓고 고백을 하는 장면인데, 뭔가, 어, 뭔가 참 이런 장면이 짧지만서도 굉장히 강하게 다가왔었고, 뭔가 이런 감정이, 음, 서로, 어, 일방적이지 않고 뭔가 서로 소통하는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지만, 세상에서도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전 내심 약간 기대하고 있어요. 약간 뭐랄까, 한국에서 최근에 뭐 페이커가 이제, 롤드컵이라는 대회에서 게임을, 우승을 페이커가 속한 팀이 우승을 했던 것처럼 뭔가 게임에 대한 옛날에 어떤 학생들의 덕질, 뭔가 어떤 스트레스를 풀고자 하는 마음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그 두 챔피언이 다 마포고등학교라는 한 고등학교 안에 있었던 것처럼, 어, 그런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덕질하는 마음으로 PC방이라는 그런 시설 속에서 또 피어났던 거죠. 그리고 웹툰이라는 것도 최근에 뭐 광풀이라는 작가의 디즈니 플러스 안에서 무빙이라는 작품이라던가 뭐 굉장히 그 디즈니 플러스라는 그 플랫폼 자체를 살릴 정도로 엄청난 것들이 되어가는 뭐 최근에 뭐 비질란테라는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엄청나잖아요. 그런 덕질하는 마음 자체가 앞으로의 어떤 크나큰 산업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게 확 보이는데 어떻게 뭔가 기대를 안 할 수가 있겠냐는 그런 마음이 어, 있으면서 뭔가 이걸 마지막 말로 하고 싶습니다. 예,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든 관계는 그래요. 이성에서부터 시작하겠죠. 음, 그렇죠. 감성이 덮여지고 그리고 명성이 추가되면서 관계가 음, 완성이 돼 가겠죠. 음, 그리고 산업도 그래요. 지금 덕질이라는 말을 했는데 음, 덕질은 이성과 감성으로는 잘 설명이 안 되는 그렇죠. 괴이한, 응? 괴이한 그렇죠.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그 음, 영성으로는 해석이 된단 말이죠. 음, 그게 그냥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공적이고 산업적인 차원에서도 중요해진 세상에 오지 않았느냐. 음,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한국의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음, 그리고 관객들이 이 괴물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굉장히 큰 호응을 하는 걸 보면서 한국의 그런 어떤 수준이 높다 그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음, 이제 좀 한마디 보태면 그 아까 임정식 위원이 얘기했던 그런 한국 문화에 대한 기대가 현실화가 이미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어제 본 기사에서 그랬는데 케이팝 문화가 이제 K를 떼야 될 것 같다. 이런 의견이 나오면서 음, 아예 한국 바깥에서 만들고 있는 케이팝 가수들을 이제 글로벌에서 아예 미국에서나 뭐 또 일본에서나 음, 어디든 그런 해외에서 아예 한국과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아이돌을 이제 그룹을 만드는데 근데 그 과정에 한국에 있는 그 아이돌 그러니까 한국에서 아이돌을 양산하는 그 시스템과 그리고 음, 팬덤 문화라는 그거를 가지고 가서 그러니까 사람은 바뀌었지만 그 아이돌 자체는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기 시작했지만 문화 자체의 근원지는 한국에서 그 시스템과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가서 거기서 이제 운영을 하겠다 그런 포부를 가지고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그 이제 아이돌을 선보이겠다 이런 기사였는데 그래서 음, 그걸 보면서 이미 그 팬덤 문화라는 것도 한국에서 있는 그 덕질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내 모든 걸 걸고 갖다 바치는 그런 팬덤 문화, 한국의 팬덤 문화가 이제 전 세계에 퍼지면 그거야말로 진짜 세계 공통 언어가 새로운 세계 공통 언어 같다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실현되고 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조금 전에 한 말 두 사람의 말을 다 전체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어, 팬덤이라는 것이 팬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한국 문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공통 언어가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좋은 지적을 했는데, 그게 방시혁 하이브 수장하고 박진영 JYP의 JYP. 수장하고 둘이 대담하는 거를 들었는데 위기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 문화가 이제 세계로 퍼져나가니까 뭐가 핵심인지를 설명을 해야 되는 입장에 놓여 있는 거죠. 음, 그게 지금 바로 내가 하고 있는 작업, 이 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에서 하고 있는 작업이에요. 음, 그런 팬덤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이론의 바탕을 두고 만들어졌는지 그렇죠. 그런 설명하는 체제가 꼭 필요한 거죠. 전 네. 세계적으로 공통 언어가 되려면. 음, 그래서 네. 이 영화를 분석한 거고 이 영화의 이성과 감성과 영성의 차원이 동시에 한꺼번에 그죠? 이성의 음. 차원, 근대적인 차원이 감성과 영성의 탈근대적인 차원이 포홀해서 음, 제대로 된, 충만한 인간이 되는 길을 열어가는 그런 음. 영화를 보면서 한국이 동조하고 음. 한국 문화가 그걸 더 많이 발전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가는 것이 바로 공통 언어를 만드는 길이 아닐까라고 음. 생각해서 이런 음. 대담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